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 이름은 아십니다. 김명천이라고 합니다. 합격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혼동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그 설명만 들으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어입니다. 개념인데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춥고 게다가 어제 저도 기사를 보니까 이 동네에 지금 무슨 겨울인가 그래서 저도 거기가 싫거든요. 싫었는데 그래도 뭐 와야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이유는 혹시라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부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언제까지 했나 생각해보니까 30대 중반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학위를 하고 30대 중반까지 했었는데 30 중반까지 공부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합격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빨리 합격할 수 있고 공부를 좀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거 다 해야만 목표 지점에 해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270점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떨어뜨리면 굉장히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가 힘들어져요. 산에 올라갈 때 뭐 잘못 이렇게 길을 들어오면 정상에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고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될 정확한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합격을 위한 바른 길이고 합격을 위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독서하기가 좀 시험을 좀 여러 번 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올해 처음 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번 쳤다고 해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시험을 여러 번 쳤다라는 게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걸 함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친 분 중에서도 이렇게 좀 성의가 있을 것이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노베이스인 분과 일정 정도 공부가 좀 되어 있는 분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노베이스는 아니라 조금 되어 있는 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많이 되신 분이 설명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시간을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산에 발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뭘 해야 될까요? 그렇지. 무엇을 할 것이냐? 소위 범위를 갖추게 됩니다. 범위를. 자, 범위를 확증을 해야 되는데,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저도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학자까지 봐야 되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풍란 책, 그러니까 동양 같은 경우에 풍란 책만 보도 그 안에 수많은 학자가 등장하죠. 산하가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등장하면 100명 이상의 학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거기 등장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서양 중세윤리 뭐 이런 형태의 책이 있다라면 그 안에 보면 정말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중세만 해도 뭐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치 사상사에 등장한 학자들만 해도 그러니까 정치학과에 있는 애들, 정치학과 학생들이
학생들이 1학년에 2학년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1학년, 2학년 때 우리 보통 윤리과에서 뭐 1학년 때 뭐 윤리사, 뭐 윤리학사 이런 걸 배우듯이 정치학사를 배웁니다. 정치학사에 사용되는 이 바이블 같은 책들이 좀 있는데 그런 책에 보면은 학자들이 거의 강명이 나옵니다. 책 하나에. 나오거든요. 그 인원수를 다 알 이유가 없죠. 다 알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뭐 20안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오는데 다 알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학자를 빼고 어느 학자를 넣어보세요. 누구를 공부할 것인가? 그걸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엉뚱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가 이렇게 좀 흐트러지거든요. 자, 그러면 공부 범위를 좀 확정을 하기 위해서 뭘 참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첫 번째는 교과서 내용 영역을 살펴보셔야 되고, 우리 교육과정이나 이런데 내용 영역들 있죠. 교과서 내용 영역은 다 출제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거의 다. 물론 다는 아닌데 출제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는 이유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 분명히 이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칸트를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칸트의 이론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다. 3대 비판서만 해도 그 3대 비판서 다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그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이론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마 충격적이고 근본적인 이론들이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교과서 읽기에 하나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과서는 분명히 중요한데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도 출제가 되고 특히나 그 교과 교육론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 매력 확정하기 위해서는 뭘 하나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시험에서 어느 영역까지, 어느 범위까지 누구를 출제했는지 자, 이거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누가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지. 그렇죠? 가장 좋은 자료가 이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그 자체도 중요하고, 만약에 공부 범위로 확정하기 위해서도 기출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담당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또 하나 참고로 보셔야 될, 이런 보실 텐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8년도인가 7년도인가 1차 객관식, 2차 논술 이런 식으로 3차에 걸쳐서 보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시험 범위를 확정해 줬습니다. 시험 범위를 확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래도 더 있을 수도 있겠으나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선 요 세 가지 정보 원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제가 주로 요 세 가지의 기초에서 그 공부 범위를 나름 확정을 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다 읽어볼 필요 없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소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공부 범위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교과 경영 보시면 제가 큰 봉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경영 보시면 첫 번째 칸에 도덕 심리학 되어 있죠. 도덕 교육론 치워보시고 심리학도 있고 아주 다양한 도덕 심리학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 교육론 있죠. 교육론 있고 또 하나가 교수학습 방법. 매년 한 군데씩 출제되는 교수학습 방법 있고 다음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고 다음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옆에 정비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뭘 더하시면 상관없는데 이걸 제외해놓고 다른 걸 한다는 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동양윤리 있는데요.
이거는 그 범주는 크게 네 가지 범주입니다. 유가, 불교, 도가. 다음에 기타 안에는 뭐 양무, 한비자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그 교과 교육론 파트에 들어가 있는 학자들보다 훨씬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된 것도 이 학자들 중심으로 계속 돌아요. 계속 돌거든요.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윤리사상은 더 적어요. 유교, 불교, 고유사상, 근대사상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주로 보통 보면 유교 쪽 학자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 학자 수도 작아요. 학자 수도 작습니다. 자, 요 되어 있고 서양 윤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다음에 뭐 윤리학적 입장의 종류라고 해서 예를 들어 상대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학자들 다음에 기본 이론들이 있습니다. 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옆에 학자를 다 읽어드릴 수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에 농경윤리가 있는데 교과서가 있죠. 우리 생활과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범주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경윤리에 많은 것과 다음에 환경윤리, 올해는 아마 4관이 출제되었는가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환경윤리, 다음에 그 생명윤리가 있는데 중간에 그 요나스가 있죠. 요나스의 직인윤리가 보통 포함이 되고요. 요거 제외하고 우리 생활과 윤리 보시면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빈곤한 국가들의 지원해야 될 의무의 도덕적 근거 뭐 이런 주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요 요 범주 안에 포함된 것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생활과 윤리 정리하시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의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사상입니다. 아마 그 예전에 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시험 범위를 알려줄 때 동양윤리라든지 서양윤리라든지 뭐 한국윤리라든지 교과교육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누구 뭐 펄버그 이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었는데 정치사회사상 파트 가보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냥 민주주의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회사상 파트에서 어떤 이론과 어떤 학자를 공부해야 제가 굉장히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힘들었는데 교과서와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다시 고려해 갔을 때 이 정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사상가들 있죠? 정치사상가들은 바로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학자들 정도 다음에 주요 정치 이념 있죠? 우리는 거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 요 위에 정치 사상가들과 주요 정치 이념 제외하고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정리합니다. 분배적 이론이나 다음에 밑에 국가 거래된 시민의 목적의미에서 목적 분과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뭐 시민 불복종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중심되고 그 밑에 통일교육론은 북한 이해 방법론 통일교육 접근법 국제관계 이론이 있죠?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뭐 어쩌고 자, 국제관계 이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제관계 이론하고 뭐 남북한 통합론이 한데 국제관계 이론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국제관계 이론 다음에 통일의 의미와 통일의 필요성이 있는데 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통일 필요성 논리들 뭐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남북한 통일 방안 다음에 북한 사회의 성격을 물어보는 올해도 아마 뭐 집단주의 뭐 이런 거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북한 사회의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나름 정리를 한 겁니다. 나름 정리를 했고,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아마 홀로 그 공부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요 범위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 범위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1차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범위가 확정되었으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소위 공부 방법인데 자, 공부 방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뭐 공부하는 태도 이 문제가 아니고
공부 방법을 좀 알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이 시간은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답만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만 좀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학원에서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다음에 뭐 듣기로는 뭐 기입형이 내년부터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기입형하고 논술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그냥 서술형만 이렇게 쭉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데, 그럼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술형 문제는 기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안 객관성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채점할 때 기입을 집어넣으면 좀 점수를 좀 넣기가 좋잖아요. 서술형에. 채점이 좋고 할 텐데, 어쨌든 간에 뭐, 기입형이 없어지든 뭐든 간에, 그리고 지금 우리 논술 시험은 좀 긴 서술형 문제밖에 안 됩니다. 예전 여러분 1차 서술, 1차 객관식, 2차 논술할 때 그때 논술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논술 문제였습니다. 지금 논술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논술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문제 한 2문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나와 있던 그 논술 문제를 보면요. 하기 때문에 그냥 서술형 대비하시면 됩니다. 대비하시면 논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자, 그러면 일단은요, 그 공부 방법 확정할 때 일단 요거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올해 문제를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료를 아마 제가 드린 게 있을 텐데 5페이지에 보시면 자, 첫 번째 기입형 대비 공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기입형 대비 공부 방법인데 1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다 올해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덕교사들 간의 대화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저는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도덕적 규감이나 역할묘들이 중요하고 교사의 설교적인 수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학생들은 학교의 긍정적인 도덕적 풍토 속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할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하죠. 선생님께서는 미국의 교육운동이자 덕목을 중시하는 도덕교육 이론인 인격교육론입니다. 그 위에 이미 여자 선생님께서 인격교육론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자, 대에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문화적 전수를 중시하는 전통주의적 접근, 자, 뭐, 전통적 인격교육론, 이렇게 보통 불리는 거. 다음에, 도덕적 환경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인격교육론. 예전에 이 인격교육론 관련해서 공동체주의에 속하는 한 분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기 때. 다음에, 통합적 접근. 대표적인 누구죠? 리코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괄호 안에는 인격교육론이라는 답이 들어갑니다. 요 문제는, 이런 어떤 서양윤리든 동양윤리든 교과교육론이든 간에 이론의 전체적 특징을 지시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아주 전형적인데요. 기입형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론을,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든 아니면 어떤 학파든 간에 그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개념이고, 지금 그 칸트 글인데요. 그 윤리의 형용사학 정초 서문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나와 있는 글인데, 도덕 법칙과 그 원칙들은 경험적이 들어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도덕 철학은 완전히 순수한 부분에만 근거를 두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선험적으로만 법칙을 준다. 인간 그 자체는 갖가지 괄호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답 알려드릴게요. 원문에 제가 문제 단 다음에 올해 시험 치셨던 분들이 이것도 답일까요? 이렇게 거든요. 경량성이 답입니까? 자연적 경량성이 답입니까? 둘 다 답입니까? 둘 다 답입니다. 답이긴 한데, 그런데 원문에는 경량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량성이 답이죠. 답만 답이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 경량성도 답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복수로 쓰고 있어요. 경량성들.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답이 돼야 돼요. 복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원문에는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경량성들이라고. 답입니다.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성품의 탁월성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굳이 앞에 성품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탁월성이라고만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탁월성은 그냥 성품의 탁월성입니다. 이때 경량성은 자연적 경량성이죠. 무슨 인위적 경량성이 어디.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자, 뭐 다 읽을 필요 없이요. 요 안에 경량성 혹은 경량성들 혹은 자연적 경량성 다 들어갑니다. 다 상관이 없는데. 자, 여러분들, 요게 지금까지 기입형 중에서는 가장 전형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냐면 학자 하나를 출제를 하고 주제를 잡는 거죠. 학자 사상가나 학자를 두고 이 학자의 윤리 이론입니다. 뭐 인식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윤리 이론과 이론이 있고 모든 이론은 개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이론 안에는 아주 중핵적인 개념들이 존재를 해요. 아무리 복잡한 이론이라도 뭐 특히 윤리 이론에 한정한다면 아무리 복잡한 윤리 이론이라도 가만히 보면은 그 사용되고 있는 중심적인 개념이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파생돼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 윤리 이론의 중심 개념들, 핵심 개념들, 그 핵심 개념을 묻는데 방식이 뭐냐면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 그 학자의 원문을 줍니다. 원서에 있는 텍스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객관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객관성이. 그러니까 오답, 그러니까 뭐 이거냐 저거냐 이런 헷갈리는 게 없어지죠.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원문을 부여하고 그 안에 그러니까 중심 개념이 들어가 있는 원문을 주고 그 안에 괄호를 치는 겁니다. 그 개념에.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학자, 이런 문제는 사실상 그 학자의 윤리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왜냐하면 원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암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앞뒤의 맥락, 개념 두고, 괄호 두고 앞쪽, 뒤쪽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답을 달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그 개념과 다음에 개념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문을 통해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입형에 대응하기 위한 공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까 뻔한 이야기인데, 첫째,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이고, 자, 다음에 반드시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과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연적 경량성이라면 무엇이고, 선의지라면 무엇이고, 공자한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주자한테는 어떤 사용,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원문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없고, 다음에 다 읽는다 할지라도 다 머릿속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 다음에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주어진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요 개념과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전문 용어라고 되어 있죠. 전문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학자가 그 개념을 이렇게 전개할 때, 설명할 때 그 개념과 대응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개념하고 용어는 다르다는 건 아시죠? 이 같은 개념이죠. 인간하고 사람은 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은 같아요. 개념은 같은데 뭐만 다릅니까? 용어가 다르죠. 용어가 다르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학자가 사용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칸트 같은 경우에, 방금 칸트 봤으니까, 이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개념 말고도 저 용어와 의미가 같은 여러 용어를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같은 여러 용어를 여러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칸트가 사용한 전문 용어, 선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 용어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전문 용어에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가끔씩 시험, 기입형 시험 치고 아니 뜻이 같은데 이것도 이런 것도 맞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거아요. 아니 손의지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손의지를 어떻게 할까요? 뭐 착한 의지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 괄호에다가 착한 의지라고 썼다 칩시다. 이것도 맞죠. 뜻이 같은데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써야 됩니다. 이것만. 그 학자의 전문 용어에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익숙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하나가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을 원문을 통해 많이 익혀 두셔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정리가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황이면 오래 공부하는 그 상황에서 원문을 많이 못 보셨다라면 뭐 올해 한 1년간의 공부 과정에서 좀 이렇게 원서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정리한 부분에다가 다시 이렇게 개입시켜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아예 노베이스인데 올해 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원문을 손대면 안 됩니다. 언제 다 보려고 그래? 언제? 윤리형이상학 정초 보는데 2달 걸려요. 2달 걸립니다. 아니 뭐 일주일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유치원생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읽듯이 읽었을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뭐 정의론이 1000페이지가 넘어갈걸요 아마? 한 2달 걸립니다. 2달 걸려요. 걸리고 뭐 그렇습니다. 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다른 방법을 써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자든 간에 이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심되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그 학자의 그 개념이 사용된 굉장히 중요한 원문들이 있어요. 단락들이 존재를 합니다. 단락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논어가 인이라는 게 논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락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인이 들어가는 단락이라든지 아니면 선의지가 들어가는 단락이든 의무가 들어가는 단락이라든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완전히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올해 합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무리하게 원문을 보시려고, 그것도 혼자 보시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까딱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거든요. 오히려 그 기출 문제에 사용된 원문들, 다음에 좀 중요 기본서라든지 하면 연구서나 아니면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단락,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정약용 선생님의 논문 같은 거를 한 10개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있잖아요. 목차 자체가 거의 유사해요. 목차 자체가 성리학의 리비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10개 각각의 목차에서 논문 저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텍스트를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절이 예를 들어 성기호설이라 그러면 성기호와 관련된 구절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을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기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건 또 우리 시험에서도 지문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다음에 주요 연구서들이나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고기도 사용되고 있는 것들, 심지어 더 나아가면 조금 더 수능의 지문으로 사용되는 것들 있죠? 차라리 노베이스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쪽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 그쪽에 사용되고 있는 지문들을 오히려 유심히 보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지금 원문을 손대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자, 그거는 처음 시작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하긴 하되 올해 합격할 생각 없다. 한 2, 3년 정도 잡고 하겠다. 그래서 천천히 원서부터 그걸 학부 때 하셔야죠. 왜 지금에 와서 먼저 그런 생각이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거의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올해 어쨌든 합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원문에 손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 물론 이거는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굉장히 이해력이 높고, 뭐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될 텐데, 되는데 제 경험상 조금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우리 서술형을 한번 볼까요? 서논술형, 지금 논술형은 그냥 서술형 문제 한 두세 문제 붙여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사례 요건 단일 사상가의 이론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오직 그 자신의 동의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이 땅 위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어떤 사람을 정부의 법률에 복종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동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럭크의 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기업과 니언이 있다.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될 거고.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사회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다면 그것으로서 그 사람은 그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며 정부의 신민이 되어 법률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문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에 가입 의사를 소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을 때에는 니언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아이고, 제가 밑줄을 좀 빠뜨렸는데, 니언에는 아까 묵시적 동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밑줄이 그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는데도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게 밑줄이 아마 들어가 있고, 문제가 그 밑줄 친 질문에 대한 이 사상가의 대답을 써라라고 되어 있죠. 뭐 영토를 향유하고 있으면 뭐 이런, 요 지문, 그러니까 요 지문 바로 다음 문장에서 로크가 답을 합니다. 요 지문 바로 다음 문장에서 로크가 답을 하거든요. 자,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에서 가장 그 원초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학자의 이론을 알고 있냐는 문제는. 로크에서 이 동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유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그런데 로크가 이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한단 말입니다. 그 명시적 동의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고요. 그런데 묵시적 동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묵시적 동의의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 내용입니다. 이론 내용이고, 그걸 아는지 물어본 겁니다. 자, 단일 사상가의 이론 체계, 주요 체계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들, 주장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요것도 그 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단일 사상가 이론적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죠. 그 변형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상은 그 유형이 동일한 문제예요. 보시면 다음은 서양 현대 도덕 심리학자의 주장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고 보기에 밑줄 친 선생님의 행동에 대한 이 학자의 견해를 써라라고 되어 있고, 이거 튜리엘의 글이거든요. 튜리엘의 글인데, 자, 다 읽지 말고 앞에 그 밑에 괄호 앞에 있는 문장만 읽읍시다. 지금 기출 해설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아동들의 도덕적 판단과 인습적 판단의 발달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는 엔드로 두 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도덕 판단과 인습 판단의 발달입니다. 의 발달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냐 이런 문제죠. 인습 영역하고 도덕 영역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그 안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도덕 영역에서의 지식의 지식 내용의 특수성, 그다음에 인습 영역에서의 지식의 특수성, 두 개가 완전히 상향이 다르죠. 지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론을 이끌어나가 인지 구조가 자체가 달라지죠. 하기 때문에 인습 판단하고 도덕 판단은 같이 갈 수 없죠. 상이하게, 출발부터 상이하게 독립적으로 발달해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밑에 보기 보시면 공휴일 거리에서 한 선생님이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보았다. 학생들은 화려한 장식구를 착용하고 모자를 삐뚤게 쓰고 걸어가고 있었다.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불러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야단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보기에 밑줄 친 선생님의 행동에 대한 이 학자의 견해를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 예시에 적용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이 문제는 그 사회 영역의 성격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 영역, 사회인습 영역, 도덕 영역의 성격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일 학자,
단일 학자의 주요 이론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유형에 속합니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소설형에서.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사례 두 번째 사례인데 단일 사상가의 이론의 핵심 내용들 사이의 연관성을 알고 있느냐. 자, 여러분, 어떤 학자가 있다라면 정치 사상가든 윤리 사상가든 간에 이게 전체적인 이론이라면 그 안에는 여러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주장들이 존재하고 주장 A, 주장 B, 주장 C, 주장 D 이런 식으로 여러 주장들, 저 주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하나의 이론을 형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 우리가 공부하는 학자들 다 그런 학자들인데 그런 학자들이 이 전체적인 이론을 구성할 때 여러 주장들을 통해 이론을 구성할 텐데요. 요 이론들 사이에 모순이 있으면 그 학자는 위대한 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이론을 전개한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들은 여러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들은 전부 다 정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그러니까 어떤 학자의 전체적인 이론 틀 안에 등장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요 주장들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인민은 복종을 하지만 예종하지 않으며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은 두지 않는다.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요 지문이 한 두세 번씩 반복돼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루소의 유명한 주장입니다. 그죠? 자유로운 인문은 오직 법에만 복종하고 타인에게 예종하도록 강제될 수 없는 건데 이것이 법의입니다. 자, 법은 이건 제가 또 답을 알려드리면 일반 의지입니다.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고 자, 그래서 법은 괄호 일반 의지의 행위이므로 법을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 없어지고 자, 또한 군주는 국가 구성원의 한 사람이므로 군주는 법률권 밖에 있는가 하는 의문도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가의 첫 번째 지문은 그 사회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복종과 자유 문제 관련되어 있고 밑에 두 번째 가의 두 번째 건 그 입법권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과 다음에 그 입법권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나와보세요. 우리는 각자가 그 신체와 힘을 다 어디에 누구에? 자, 루소의 사회계약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원문입니다. 사회계약이란 뭐냐? 사회계약이란 뭐냐? 우리는 각자가 그 신체와 힘을 다 함께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에 맡기고 난 후에 다시 우리 전체가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개개인의 인격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공적 인격을 옛날에는 도시국가라 불렀고 오늘로 봐서는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또는 정치체 이렇게 부른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에 가와 나는 서양 근대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루소고요. 자,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일반 의지였고 가의 근거에서 밑줄 친 기억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가의 주장들에 근거해 가지고 기억의 성격을 한번 설명해 보라라는 겁니다. 공화국의 성격을 설명을 해 보라는데 라거든요. 위에 일반 의지 다음에 이 일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법 다음에 이 법률의 주체, 입법의 주체 다음에 소위 그 사회적 혹은 시민적 자유라고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이 첫 번째 지문들에 나오거든요. 요거 가지고 요거 성격을 쓰라는 겁니다. 공화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루소에게 있어서 공화국은 유일한 합법적 정부입니다. 달리 말해서 법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체를 가진 모든 형태의 국가는 전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거든요.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일까요? 아무나 한 게 아니고 그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으로 그 국민들이 입법하고 그렇죠? 그런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국가는 다 공화국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해설은 아니니까 이 유형의 문제는 아까 보셨지만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단 말입니다. 한 학자 내에 여러 주장이 있는데 특정한 주장하고 이 주장 A하고 주장 B 사이에 관계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여러 주장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주장이 어떤 주장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게 근거가 되는지, 결론인지. 그렇죠? 이론을 공부한다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 자, 다음에 사례 3번을 한번 보십시오. 사례 3번 보시면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지금 우리 사례 2까지는 단일 사상가입니다. 단일 사상가인데 서술형의 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유형은 뭐냐면 여러 사상가들의 이론들 사이에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관계라고 했을 땐 공통점, 차이점, 비판점, 반대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알고 있는지. 자, 가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다음 갑과 을은 동양 고대 사상가들이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기억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갑과 을의 주장을 각각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죠. 뭐 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제가 설명드린 갑은 묵자고, 을은 맹자입니다. 맹자고, 괄호가 어디 갔나? 아유, 괄호가 왜 이렇게 작아? 뭐 겸입니다. 뭐 겸해라고 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원문에는 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해도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경향성들이라고 써야 됩니다. 네?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뭐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원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라고는 복수형으로 써야죠. 경향성들. 이렇게. 자, 어쨌든, 그건 아닐 거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보세요. 기억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죠. 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억을 실천하는 방법과 관련된 묵자와 맹자의 주장을 써라라는 겁니다. 자, 전형적인 비교형입니다. 비교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논점을 하나 주고요. 하나 내지는 뭐 2개 줄 수도 있고, 요 논점에 대한 A 학자와 B 학자 사이, B 학자의 주장을 써보라든지 아니면 저 논점에 대한 A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B 학자가 비판하라든지 반대하라든지, 아니면 저 논점에 대한 관점의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 관점의 차이점이 있는지. 이 문제는 관점의 차이점을 묻는 것이겠죠. 주어진 논점에. 자, 요게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입니다. 서술형의 사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논술형이 있는데, 이 논술형 문제, 올해 논술형 문제는 그냥 콜버그의 정의공동체 접근법 있잖아요. 정의공동체 접근법을 예화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에서 제가 드렸던 그 사례들 있잖아요. 그냥 그 사례의 한 종류입니다. 종류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선원술형 문제의 그 유형들을 좀 봤잖아요. 그러면 선원술형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뻔한 이야기입니다. 공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는 건 쉬우나 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첫째, 사상가들의 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 및 전문 용어 숙지할 것. 지금 어쨌든 서술형은 기입형 동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자,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거든요. 각각의 사상가들 있죠. 각각의 사상가들의 이론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숙지, 이때 숙지란 말은 암기를 말하는 겁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자, 주장은 하나밖에, 단 하나의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론 안에는 수많은 주장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러 주장이 있죠. 자, 사상가의 이론의 핵심 내용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자님, 맹자님, 예를 들어 주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천에 대한 관점하고 수양론에서의 그 주자의 주장이 있잖아요. 이거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이의 본체론점 관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황 선생님의 본체론점 관점이 있잖아요. 한 분은 이기호발 주장하시고 한 분은 기발 이승만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두 분의 또 수양론의 핵심적인 주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위의 주장들하고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본체론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잖아요. 수양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죠? 주장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왜
일반 의지나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과 공화국이 어떤 식의 그 관계가 있는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주장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암기 하셔야 되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마지막 우리 사례에서 봤죠?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론의 핵심 내용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공통점, 차이점, 반대점, 비판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학자가 사이에 그런 그 연관관계를 파악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맹자, 묵자는 맹자 텍스트의 이단 배척론 부분에 맹자, 묵자하고 양주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론 맹자를 주었지만 유가하고 묵자들은 대립하는 게 했고 심지어 그 묵자 텍스트에 유가 비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 비판이 되겠죠. 그렇게 비교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래서 모든 학자가 다 이렇게 함께 묶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묶일 수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묶일 수 있는 학자들이 있다라면 그 학자들이 어떤 논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소위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비교하고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각은 그냥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제 경험에 이건 일단은 단일 학자에 대한 이론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 단일 학자들에 대한 이론이 충분히 숙지가 되면 그러니까 그 숙지의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이해의 정도에 따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넓어져요. 예를 들어 그 주자하고 양명하고를 제일 처음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주자를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순서대로 하자면 그 다음에 양명을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주자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양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둘 사이의 통합적 시각은 거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또 뭐 어떻게 막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 학자 이론들을 좀 충분히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고 그게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예전에 제가 그 3차 시험 칠 때 1차 객관식, 2차 논술 칠 때 그 2차 논술 대비 강의로 그 논점 강의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논점 정리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강의용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없어지는 바람에 뭐 그냥 허무하게. 근데 그때 그 자료는 그 논점을 줘놓고 예를 들어 선 이렇게 논점을 줘놓고 그 선이라는 논점과 관련된 뭐 플라톤의 관점, 뭐 칸트의 관점 뭐 이런 식으로 모아놨던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네, 그 비싼 돈 주고 강의 들을 필요가 없고 각각의 그 학자들 잘 보시면 다 이렇게 공부를 충분히 되면 그런 게 보입니다. 논점을 주면 플라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각각 학자들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론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그 이론을 얻어낼 것이냐? 소위 말해 그 정보원천 이런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공부 제가 그냥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런 거 철학과에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열정이 넘칩니까? 철학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학년 때 서점을 간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 서점 이런 거 없습니다. 큰 대형 교보문고나 이런 데를 가면은 철학 코너가 쫙 있습니다. 책들을 보면 다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다 읽어야 될 것 같고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뭘 사야 되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사야 되고 뭘 읽을 줄. 근데 공부가 좀 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서점에 가면 이 책은 패스. 그리고 서문만 보고 쓸데없는 책. 뭐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론 공부를 하시려면 그 이론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원천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해야 될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만 보면 현재 수준의 시험에서는 한 두세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학원의 정보통이 아니라 정보들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우리 임용시험도 시험제도 바뀌고 이렇게 한 5년 이렇게 치러왔는데 그러니까 작년 현재의 수준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신에 2차 그 변별을 높이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교과서는 의의가 상당히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게다가 이론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교과서에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교과서에도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데 그 교과서의 오류는 올해 2015년 개정 교과서 나오죠. 오류는 일단 출판되어 나온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오류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진리예요. 그냥 그게 진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서라고 보시죠. 연구서들입니다. 수험생들의 아주 독특한 용어인데 저는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서브 노트 이런 단어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냥 정리 노트 잘 적응이 안 되는데 그 연구서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연구서들의 위험한 게 뭐냐면 연구서입니다. 그 연구서를 이렇게 쓰신 저자의 관점이 들어가요.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라면 소크라테스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A라는 학자가 쓴 책하고 B라는 학자가 쓴 책에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게 교과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종 지금 윤리사상 5종인가요? 한 5종 좀 되죠? 5종이면 다 보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학교에서 많이 채택되는 정도로 한 두세 종 정도로 그리고 그놈입니다. 우리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 따라 다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그 이야기인데 어느 교과서에는 그 이야기를 좀 부가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과서 정리를 좀 하시고 자, 두 번째 정보 원천이 이건데 여기에 접근하는 방식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만약 임용시험을 원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출제 이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저게 원서가 근본이에요. 근본. 칸트가 이야기했는데 무슨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플라톤 선생께서 그냥 그렇게 쓰셨는데 무슨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에 있어서 가장 저걸 볼 수만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접근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과욕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과욕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시험도 끝나고 나고 이렇게 시험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원문들을 보면서 원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욕구나 욕망이 분명히 들 겁니다. 들 텐데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 원천은 이겁니다.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될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서라든지 논문들 있죠. 논문들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원문은 아까 기본적인 거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경우에 이렇게 연구서들이나 논문들 그리고 요 연구서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기본서 같은 게 예를 들어 에링턴의 서양 윤리학사 같은 경우는 있죠. 이건 굉장히 잘 돼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잘 돼 있냐면 저자의 관점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물론 영미적인 시각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좀 빠져 있고요. 상당히 빠져 있고 또 이 에링턴의 서양 윤리학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원문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그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학자의 원문을 계속 이렇게 실어요. 에링턴이 하기 때문에 그 서양 윤리학사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고 여러분들 그 윤리교육학과에서 이렇게 많이 특히 그 커리큘럼, 그러니까 정식 그 대학 커리큘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마다 좀 공통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것들, 다음에 윤리교육학과 교수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신력을 확보하려면 가급적 우리가 출제 풀이라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관련된 저작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든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문적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사학위 논문들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말고 아까 말했던 그 출제 의원 풀에 들어가는 교수들 밑에서 석사한 친구들 논문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은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시험은 이론에 가장 기본적인 게 나오잖아요. 딱 시험에 맞아요. 박사학위 논문은 그야말로 연구 논문이에요.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런 게 실려 있어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는 좀 위험하거든요. 자, 그런 거. 자, 요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보 원천으로 삼아야 될 것들입니다. 여기에 정보들이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뽑아내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떤 순서대로 좀 공부를 해 나갈까? 이제 무엇을 공부할지 공부 범위와 다음에 공부와 관련된 계략적인 그 공부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지금 여러분 1년이 채 아니거든요. 1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10월 한 10개월, 11개월 또 채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고 다음에 별로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상반기 내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되고 1차적으로 암기가 한번 돼야 됩니다. 상반기 내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상반기에 교과서, 원서, 연구서, 논문, 기출문제 등등등 아까 정보원천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활용해서 그 안에 주요 개념들하고 이론들 있죠. 그 이론들 다 파악해내시고 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브노트라고 그러나요? 정리 노트를 만들 걸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정리 노트를. 근데 저는 이걸 왜 추천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시험을 보려면 당연히 정리 노트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지금까지 제 스스로 공부했던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그냥 봤으면 그거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인용문 같은 거 봐서 논문 쓰려고 그러면 그거 인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 인용문 같은 거 이렇게 색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하다가 필요하면 가져다가 넣고 그랬던 걸 기억나고 그거 안 해놓으면 못하니까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정리를 하시라고 그러냐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요 파악 정리된 개념과 이론을 적어도 6월이나 7월까지는 한 번은 전부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때 암기랑 당연히 까먹습니다. 적어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플라톤의 A라는 걸 공부를 하셨잖아요? 적어도 그 플라톤 A를 공부할 그 순간에는 여러분 아시죠? 이건 암기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까먹는 한이 있어도 그때는 암기가 되었다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 그렇죠? 물론 2달, 3달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플라톤 까먹고 스토아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그게 인간입니다. 어쩔 수는 없는데 대신에 한번 그런 식으로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 느낌 알 겁니다. 이건 됐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까먹어도 다시 하면 쉽게 이렇게 상기가 돼요.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7월 달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하반기 가면 물론 여러분 제가 거의 첫 출발점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 지금 일정 정도 공부가 됐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순서를 역전시켜도 되는데 자, 하반기 가면은 여러분 정리한 거 있죠? 그걸 그때부터는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암기, 계속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무한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해서 이해하고 암기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한반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 정리한 것에다가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무한반복을 하시고, 다음에 그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있죠. 문제풀이 모의고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 자기 약점 찾기입니다. 지금 뭐가 안 돼 있는지 약점 찾기 하고,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이론 적용력을 높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쨌든 실제 문제는 이런 거 있죠. 아까 보셨지만 알겠지만 뭐 선생님 길 가다가 보니까 같은 반 애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막 이상하게 다니고 막 피어싱하고 막 코에다 코골이하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 잡아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애와도 나오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을 실제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다음에 뭐 시험 적응력 같은 거, 그 정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약점 찾는 겁니다. 약점을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뭐, 자,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정 정도 지금 출발할 때부터 공부가 좀 되어 있다라면 이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게 있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정보를 좀 더 붙이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첫 출발하시는 분은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이해하고 한 번 암기를 하셔야 된다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그 밑에 피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위 합격을 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일까는 확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개인들마다 지력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의지력도 다 틀려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합격 수기에 나와 있는 글들은 그대로 적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분은 그분의 지력, 체력, 의지력, 심지어 재력, 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취합을 하시고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힘든 것들이 있죠. 힘든 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가 바람직한 그 태동과 합격을 위한 태동가를 확정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반대로, 자, 긍정적으로 정의하기 힘들면 좋은 방법 하나는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제시한 그 10가지는 불합격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뭘 피해야 되면 첫째, 이해 없는 암기, 암기 없는 이해입니다.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급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암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해 없는 암기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기출 문제가 어떻게 유형, 그러니까 소위 응용 문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암기한 걸 적용을 못 해요. 암기한 걸 적용을 못 합니다. 충분하게 암기가 그 이해가 되어 있고, 그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암기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서술형 시험이죠. 그렇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전문 용어도 암기하셔야 되고, 개념의 정의도 암기하셔야 되고, 논리도 암기하셔야 되고, 암기해야 됩니다. 자, 암기 없는 이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 상태 있죠? 플라톤의 이데아? 내가 알지. 근데 막상 플라톤의 이데아의 성격 3가지 쓰시오 그러면 알 것 같은데 잘 못 써요. 암기입니다. 자, 선우를 따지면 우리 주자님의 지행관계 문제 가지고 이야기해요. 선우를 따지면 이해가 앞서고, 경중을 따지면 암기가 중요합니다. 왜? 써야 되니까 여러분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진하셔야 됩니다. 암기 없는 이해는 공허하고 이해 없는 암기는 맹목입니다. 맹목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가 정리를 하시는데 난잡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정리입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그냥 플라톤 하면서 플라톤 이렇게 앞에 제목 달아놓고 1, 2, 3, 4 이렇게. 왜 그게 1인지, 왜 2인지, 왜 3인지 저 없어요. 그냥 플라톤이 했던 말을 그냥 쫙 나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주장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단편적으로 외우고 있어가지고
문제를, 그러니까 몇 가지 주장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그 사이에 연관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어떤 주장을 가져다 써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하라는 건 뭐냐면 근본을 두고 이게 정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데아가 윤리사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플라톤한테는 선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자, 난잡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이론은 그건 정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 근본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 이론의 핵이 뭐냐 있잖아요. 핵심 있잖아요. 이 핵심을 잘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 나머지 주장들은 이 핵심과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파생돼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을 중심에 두고 이게 핵심적인 주장들과 나머지 주장들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근본 없는 새로움을 위한 열망입니다. 특히 그 일정 정도 공부가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새로운 게 없나를 찾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플라톤이 지금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플라톤은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움을 찾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그 연구서들이에요. 이 연구소 보니까 이쪽에서 봤던 거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정리한 노트에다가 그걸 또 집어넣어요. 근데 앞에 제가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근본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본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건 그 근본과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빼버리면 됩니다. 보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익숙한 것에 대한 권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지금 익숙한 이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계속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걸 중심에 두고 새로운 것들을 추가를 하셔야지, 근본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칸트라면 예를 들어 선의지라든지 의무라든지 종업명령이라든지 자율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근본적인 개념들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이론들이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중심에 세워놓고 뭐 이렇게 말단적인 것들, 그러니까 부가적인 것들을 첨가하는 건 모르는데, 근본을 세우지 않고 이 책은 어떨까, 저 책은 어떨까, 이 논문은 어떨까, 저 논문은 어떨까 헤매고 다니는 거, 이건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머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칸트에 대해서 뭘 아는 것 같은데 종합이 안 돼요. 뭘 알아요. 칸트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 저런 이야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쩌라고. 전혀 종합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자, 다음에 네 번째까지가 뭐 그런 거라면 다섯 번째부터는 좀 여러분들 그 공부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공부 시간보다 준비 기간이 길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스터디 짜기 위해서 한 달. 스터디 적응하는데 한 달. 자, 서브노트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서브노트 절대 워드로 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펜으로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워드로 쓰지 마세요. 워드로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감각운동 시스템은 기억이 돼요. 손가락 놀림하고 쓰는 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쓰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공부할까? 한 일주일. 집에서 할까? 도서관에서 할까?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 공부 기간을 준비 기간을 길게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적어도 12월 달 내에 웬만큼 준비를 하시고 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학원, 예를 들어 여러분 교육학도 하시고 하잖아요. 교육학 선생님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누구를 들을까? 한 달.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공부 시간, 준비 기간은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때그때 고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데,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세요.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수단입니다. 공부를 위한 수단이에요. 스터디 가서 상처받고 나 공부 안 할, 이거 안 됩니다. 자,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시고, 자, 다음에 특히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팔랑귀들 조심하세요. 이 선배가 이게 좋다는데, 저 선배는 저 책이 좋다는데, 요 합격수기 보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저쪽 합격수기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나고 오래 하더라. 계속 이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력, 체력, 다음에 정신력이라든지 의지력을 스스로 잘 하셔서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아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가 되는 스타일인지 도서관에서 공부가 스타일이 여러분 스스로 잘 알아요. 스스로 잘 알거든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다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공부, 암기, 이해 쫙 밀어놓고, 한 10월 달부터 그때부터 바짝 외우면 될 거야. 여러분들 천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놀다가 하루에 한 2시간, 이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3시간씩 자면 한 3일 하고 한 이틀 자버릴걸요?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정 정도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다른 사람도 이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절대로 자기 기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한다고 했죠. 나는 집에서 공부하면 100% 30분 뒤에 눕기 시작하고 TV를 틀기 시작하고 그게 10년간 20년간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속에서 이미 뻔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제는 다르겠지라든지 아니면은 칸트 같은 예를 들면 칸트 같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율성 같은 게 자율 개념은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자율성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자기 기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스해도 되겠지. 등등등. 자,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정도를 걸으세요. 정도를 걸으시고. 자, 다음에 적어도 올 한 해는 복잡한 인간관계는 대충 청산을 합시다. 청산을 하시고 삶을 좀 단순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교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일 텐데, 삶을 좀 단순하게. 왜냐면, 삶이 복잡해지면 그 복잡한 만큼 소위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이렇게 동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갔을 때 합격을 위한 바른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을 또 대충 아는 거고, 아까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는 것은 쉬워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 합격을 위한 특별한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셔야 되고, 꾸준히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안 됩니다. 휴식. 가끔씩, 아까 자기기만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되고 이러면 휴식을 좀 취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슬럼프 같은 거 있죠. 이건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옵니다. 그런데 휴식이 그 슬럼프를 극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쉬면은 더 안 돼요. 차라리 그렇게 막 하기 싫고 짜증나고 안 된다 싶으면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게 막 짜증나고 여름 되고 짜증나고 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자라고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쉬면 안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쉬면 오히려 그 슬럼프가 더 깊어지고 앞에 했던 내용도 많이 잊어버려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끝나고 좀 질문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교육학 아마 시간이 때문에 질문해봐야 쟤한테 나올 건 뻔한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하시면 아마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핵 및 추운 날씨에도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셨고 또 교육학도 잘 들으시고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